엄마, 사람 좋은 것하고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딸이 그 말을 했을 때도 저는 끝까지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5해를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와 다시 한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은 말도 부드러웠고 처음 몇 달은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져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늦은 재혼이었고 괜히 제가 먼저 문제를 꺼내면 자식들 말이 맞아지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왜 6달쯤 지나자 저는 분명 아내인데도 점점 편한 사람, 참는 사람으로만 남게 된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딸이 그 말을 꺼낼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 좋은 것하고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말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 간곡함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유나가 저한테 그런 눈을 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대답을 하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저는 정혜자입니다. 그 해에 67이었습니다. 첫 남편과는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만나 함께 늙은 사람이었으니 그분이 가신 뒤에 남은 집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던지요. 가구도 그대로고 벽지도 그대로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그대로인데 딱 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집 전체를 어딘가 기울어진 것처럼 만들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불을 껐습니다. 그 고요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새벽에 자꾸 눈이 떠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집안에서 천장만 보다가 다시 눈을 감는 날들이 5해 동안 쌓였습니다. 성훈 씨를 처음 만난 건 구청 걷기 모임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소박한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우연히 제 옆에서 걷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한 분이다 싶었습니다. 일흔이라고 하셨는데 인상이 없었습니다. 찡그리지도 않고 억지로 웃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성훈 씨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쉬는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별것 아닌 얘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훈 씨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짧게 받아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요즘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기 바쁜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아,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 같은 인문학 강좌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차를 같이 마시게 됐고 어느 날은 저녁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그냥 흘러가다 보니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성훈 씨는 전철을 오래전에 여인분이었습니다.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남편 얘기도 하고 혼자 사는 얘기도 하고 그분은 그 얘기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딸 유나한테 처음 얘기를 꺼낸 날 유나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자녀들은 만나봤어? 만나봤다고 했습니다. 아들 정우 씨는 반듯한 인상이었고
딸 수경 씨는 눈이 좀 예리한 편이었지만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나쁜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싶었어요. 유나는 그 얘기를 듣고도 한동안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람 좋은 것하고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늦은 재혼이었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나이에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게 지혜인지 그냥 외로움에 지는 건지 그 경계를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서로 기댈 사람이 생겼네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서로 기댄다는 말.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 저녁에 불을 끄지 않아도 되는 집. 그게 제가 원한 전부였으니까요. 성훈 씨 집으로 들어가고 처음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차를 같이 마셨고 날이 좋은 날엔 저녁에 공원을 걸었습니다. 성훈 씨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제가 못 먹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성훈 씨는 아는 분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내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붉어졌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으니까요. 부끄러우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 유나도 처음 몇 번 집에 왔다가는 조금 안심한 눈치를 보였습니다. 성훈 씨가 살뜰하게 챙겨줬거든요. 차도 따라주고 이런저런 말도 건네고 유나도 그게 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면서 꼭 한마디씩은 했습니다. 엄마, 좋아 보여. 그런데 무리하지는 마. 저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냥 딸 걱정이거니 했습니다. 둘이 사는 집인데 뭘 무리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처음 달라진 건 재혼한 지 5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딱히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이었어요. 성훈 씨가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했고 같이 나가던 산책이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분이니까 몸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거 알았거든요. 제가 더 맞춰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훈 씨 자녀들이 드나드는 빈도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부차 들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수경 씨는 집안을 한 번씩 천천히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뭔가를 찾는 건 아닌데 그 시선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우 씨는 항상 공손했지만 저한테 직접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훈 씨한테만 얘기를 하고 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재혼이었으니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제가 먼저 마음을 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민하게 굴면 괜히 제가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눈에 새어머니가 처음부터 불편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평온하던 집안 분위기가 왜 그렇게 빨리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저는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눈치채기도 전에 아주 조용하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함이 얼마나 빠르게 저를 다른 자리에 세워두고 있었는지를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새벽이 분기점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6달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성훈 씨가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서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서 있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걸치고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 거라고 며칠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새벽 내내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날이 밝을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훈 씨는 차 안에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자연스럽게였습니다. 성훈 씨 건강이 걱정되니까 제가 좀 더 살피게 됐고 약 챙기는 것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병원 예약도 제가 했고 식단도 의사 말대로 제가 조정했습니다. 성훈 씨는 원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챙기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아내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남편 옆에서 챙기는 게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성훈 씨 자녀들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아마 성훈 씨가 직접 했거나 아니면 제가 드렸거나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정우 씨와 수경 씨가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으니까요. 자식들이 와서 걱정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올 때마다 걱정은 많이 하면서 정작 손이 가는 일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넘어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공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상태를. 맞는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매일 보는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제일 편하게 느끼세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성훈 씨가 저한테 의지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또 그렇다고 했습니다. 병원 일정은 어머니가 제일 잘 챙기시니까요. 세 번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말은 전부 칭찬처럼 들렸는데 그 칭찬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안다고 했으니 챙겨야 하고 편하게 느끼신다고 했으니 곁에 있어야 하고 잘 챙긴다고 했으니 계속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이라도 제가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늦은 재혼이었고 아픈 사람 앞에서 제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좁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픈데 새어머니가 뭔가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이겠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훈 씨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챙겨둔 서류도 있었고 의사한테 물어볼 것들도 메모해뒀습니다. 병원 주차도 제가 했고 접수도 제가 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성훈 씨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앞에서 수경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온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수경 씨는 성훈 씨 옆에 서더니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먼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려 하자 수경 씨가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만 밖에 계세요. 저희끼리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료실 문이 제 앞에서 닫혔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메모 종이가 자꾸 구겨졌습니다. 한참 뒤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수경 씨가 저한테 간단하게 상황을 전달해 줬습니다. 별건 아니라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오면 된다고.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메모해둔 질문들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성훈 씨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건지를 생각했습니다. 남편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남편 일에서는 자꾸 한 발 뒤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챙기는 건 제가 하는데 결정하는 건 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참았습니다. 한 번의 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수경 씨도 아버지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너무 좁게 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가 오갈 때면 어김없이 수경 씨나 정우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없거나 있어도 바깥에서 기다리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성훈 씨 자녀들이 오면 얘기는 그들끼리 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들만의 얘기 시간이 됐습니다. 저한테 말을 거는 건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라든가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잘 계시는 것 같아요 정도였습니다. 그 말들이 고마움인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말인지 저는 점점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성훈 씨는 어떠셨냐고요? 그분은 자녀들이 오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조용해지셨고 저한테 뭔가를 따로 얘기해 주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자녀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물어보면 대답은 하셨는데 먼저 공유해 주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분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성훈 씨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수경 씨랑 통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들으려 한 게 아니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소리가 들린 거였습니다. 성훈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잘해주고 있어. 근데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뭔가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잘해주고 있다는 말과 중요한 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 같은 문장 안에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작 중요한 일에서는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한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재혼한 지 이제 6달이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넘겼던 것들이 하나씩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손한 말 뒤에 있는 것들이, 걱정하는 얼굴 뒤에 있는 것들이. 저는 이 집에 아내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역할은 챙기는 것뿐이고 결정하는 자리에는 늘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탁받는 것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언제 무너졌는지를 저는 한참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 그때 저는 부탁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을 찾는데 저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단체방을 보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성훈 씨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진 채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알림이었습니다. 방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성훈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성훈 가족. 저는 이성훈 씨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제가 없다는 걸 그 알림 하나로 알았습니다.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이름만 보고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방 이름이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가족. 저는 그 가족이 아닌 건지 아니면 가족이긴 한데 그 방엔 필요 없는 사람인 건지 어느 쪽이든 답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혜자입니다. 그때 재혼한 지 7달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성훈 씨는 병원을 꽤 자주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응급실 다녀온 이후로 정기 검진도 늘었고 이것저것 추가로 보는 검사도 생겼습니다. 저는 매번 같이 갔습니다. 접수도 하고 대기도 하고 이동도 도왔습니다. 병원 어느 건물 몇 층에 무슨 과가 있는지를 제가 성훈 씨보다 더 잘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분명히 이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무렵부터 더 뚜렷해졌습니다. 성훈 씨 상태에 대해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잤는지, 아침에 식욕이 어땠는지, 약을 먹고 나서 얼굴색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매일 보는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주치의 설명이 있는 날이면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얘기가 나오는 자리에도 제가 없었습니다. 향후 치료 방향을 의논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먼저 양보한 것처럼 됐습니다. 자녀들이 오면 당연히 그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가족 안에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제가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이었습니다. 성훈 씨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고 저는 아침부터 같이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고 드디어 차례가 됐을 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당연히 들어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먼저 들어가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아까까지 대기실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어느새 수경 씨가 와 있었고 정우 씨도 와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였는지 아니면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사이였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앉았습니다. 잠시 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수경 씨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별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만 밖에서 계세요. 복잡한 얘기라서요. 복잡한 얘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복잡한 얘기라서 아내는 빠져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는 됐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경 씨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벽만 봤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하지 않은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만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만에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성훈 씨는 저를 보고 기다렸어요? 했습니다. 표정이 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수경 씨는 저한테 간략하게 전달해 줬습니다. 다음 달에 추가 검사를 하나 더 해야 한다고 일정은 자기가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도 딱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무거웠는데 그게 서러움인지 황당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훈 씨가 먼저 주무시러 들어가시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식탁 위에 성훈 씨 휴대폰이 또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켜진 채로 단체방 대화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었고 화면이 보였습니다. 이성훈 가족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검사 결과가 이미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수경 씨가 올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 추가 검사 일정도 나와 있었고 정우 씨가 그날 병원에 같이 가겠다는 답도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공유하거나 알리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오늘 하루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맞아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경 씨가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것도, 정우 씨가 일정을 자기가 잡겠다고 했던 것도, 병원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빠져 있었던 것도, 그게 그때그때의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옆에서 챙기는 사람이고 결정하는 자리에는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요. 저는 그날 밤 유나한테 전화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이 얘기를 꺼내면 처음부터 걱정했던 딸 말이 맞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재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제가 예민하게 보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단체방 하나로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삭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 넘기던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씩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안내 문자가 올 때 누구한테 먼저 오는지를 봤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먼저 왔습니다. 저는 등록된 보호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자녀들한테도 따로 가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성훈 씨한테 직접 확인하는 건지 그 후 경로가 어디서부터 갈라지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 면담 안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안내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담 자리에는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서류상 보호자는 저인데 현장에서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것들인데 다시 보니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는 늘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을 같이 다녔지만 그 사람 앞날에 관한 얘기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아내로 들어온 건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는 역할은 간병인에 가까웠고 가족으로서의 자리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계속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될까? 모른 척하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모른 척할수록 제 자리는 더 작아질 게 분명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작아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출입 확인이 되는 날짜들도 기억해뒀습니다. 주치의 면담 안내가 언제 왔는지, 실제 면담에는 누가 들어갔는지도 따로 적어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시작한 것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제 손으로 붙들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계속 밀려나기는 싫었습니다. 나중에 뭔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는 제가 본 것들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저인데 왜 결정은 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까요?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머지않아 제가 직접 답을 찾아야 하는 순간으로 저를 데려가게 됩니다. 허리가 처음 아프기 시작한 건 성훈 씨가 두 번째로 입원하고 나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를 했으니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고 오래 서 있으면 옆구리까지 당겼습니다. 손목도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동을 도울 때 성훈 씨를 붙잡아 드리는 일이 많았는데 그게 쌓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쉬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혜자입니다. 그때 재혼한 지 8달이 넘어가고 있었고 성훈 씨는 두 번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입원은 짧게 끝났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의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잠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씻고 나오면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제 얼굴인데 제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을 지키는 건 대부분 저였습니다. 정우 씨는 회사 때문에 바쁘다고 했습니다. 낮에 잠깐 들르고 저녁엔 일찍 나갔습니다. 수경 씨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시간을 전부 채웠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의사가 올 때 옆에 있었고 밤에 상태가 달라지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게 저한테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야 한다는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경 씨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죠.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 한다는 말은 결국 제가 그 사람이니까 제가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만 찾으시잖아요. 그 말도 맞았습니다. 성훈 씨는 제가 자리를 비우면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픈 남편이 찾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사이에서요.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며칠은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수경 씨가 바로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잖아요. 아버지 상태가 안정되면 그때 쉬세요. 조금만 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의미하는지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당하는 사람만 압니다. 저는 그 조금만 더를 이미 몇 달째 하고 있었는데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훈 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덕분에 잘 쉬고 있다고. 그런데 입원이 길어지면서 그 말이 줄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말들이 늘었습니다. 오늘 죽이 좀 달랐어요. 베개 높이가 맞지 않아요. 어제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불편하다는 말, 아쉽다는 말, 늦었다는 말. 그런 말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 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저러시는 거라고, 아프면 예민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뭘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뭘 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쌓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아내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가장 편한 사람으로 들어온 건지. 그 생각이 처음 든 날, 저는 병원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으면서 제 눈을 봤는데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을 다 씻었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목이 잠길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쳐 있었는데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금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유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좀 도와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들 바쁜 거라고, 제가 좀 더 하면 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한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말이 반복될수록 더 무거워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무렵 수경 씨와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성훈 씨 식사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짜지 않게 드셔야 한다고 했는데 수경 씨가 바깥에서 사온 음식이 간이 세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의하라고 했으니 이런 건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수경 씨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시고 싶으시면 조금만 드세요.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수경 씨가 가져온 음식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그 순간 느낀 건 화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사람 곁에 있고 매일 이 사람 상태를 살피는데 정작 제 말은 이 공간에서 무게가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닿지 않는 느낌, 있는데 없는 사람 같은 느낌. 그게 그때 제가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주무시는 동안 잠깐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다시 봤습니다. 병원 문자들, 보호자 출입 날짜들, 면담 안내 기록들.
처음엔 그냥 기억해 두려고 모아둔 것들이었는데 다시 보니 거기에 흐름이 있었습니다. 면담 안내는 저한테 왔는데 실제 면담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건 저인데 병원 안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건 수경 씨와 정우 씨였습니다. 서류와 현실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던 구조였습니다. 저는 몸으로 옆에 있고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구조. 저를 붙잡아 두는 것과 저를 밀어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붙잡아 두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필요했으니까요. 밀어내는 이유도 간단했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 불편하니까요. 저는 그 밤에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참는 것과 모르는 척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더라도 모른 척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문제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해진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성훈 씨가 밤새 불편하다고 하셨고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들어와서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보호자 간이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 옆에 섰는데 간호사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나가더니 잠시 후 당직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를 살피고 나서 중환자실 이동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중환자실. 그 단어가 공기 안에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간호사한테 보호자로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물었습니다. 서류가 필요한지, 동의서가 있는지, 이동은 언제 하는지. 간호사는 차분하게 답해줬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메모를 했습니다. 그 새벽에 수경 씨한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훈 씨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병원 쪽에서 연락이 갔는지. 어쨌든 오전이 되기 전에 수경 씨가 나타났고 정우 씨도 점심 무렵에 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주치의가 잠깐 복도에서 현재 상태를 설명해 줄 때 옆에서 들었습니다. 성훈 씨는 오전 중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일반 병동과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도 줄어들고 말소리도 줄어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보호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면회 시간이 되면 잠깐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서류를 손에 쥐고 면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수경 씨가 저한테 왔습니다. 먼저 말을 건 건 수경 씨였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긴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정해두고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집에 가세요. 저희가 있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거의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에 상태가 달라졌을 때 옆에 있었던 것도 저였고 주치의 설명을 들은 것도 저였고 중환자실 이동 동의서에 서명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환자실 앞에서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수경 씨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저희가 있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복도에 퍼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고 지나가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아버지도 저희가 있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옆을 지킨 사람한테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은데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이 그 순간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수경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갈 사람인지 여기 남을 사람인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수경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우 씨는 옆에서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보호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내밀었고 등록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 배우자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면회 및 주치의 면담 동석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병원 문자가 저한테 먼저 왔던 것도, 보호자 출입 기록에 제 이름이 찍혀 있었던 것도, 주치의 면담 안내가 저한테 발송되어 있었던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류상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의 보호자였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포기한 것처럼 만들어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데스크에서 돌아서며 수경 씨를 봤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등록된 배우자 보호자입니다. 주치의 면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경 씨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옆에서 면담 시간을 안내해 줬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주치의는 현재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수치가 불안정하다고 했고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 둔 것들을 물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약과 지금 투여 중인 것들이 겹치는 게 없는지, 시기 제한은 어디까지인지, 면회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뭔지. 주치의는 차분하게 답해줬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수경 씨와 정우 씨가 복도에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섭섭하게 해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힘드실까봐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정우 씨를 봤습니다. 힘드실까봐. 며칠을 거의 혼자 병실을 지키는 동안에는 힘드실까봐 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담실에 들어가고 나니 힘드실까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리가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수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경 씨가 먼저 나서는 일이 줄었습니다. 주치의 설명이 있을 때 저도 자리에 있었고 면회 시간에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정우 씨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저를 배제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저한테 먼저 확인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면회를 마치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저녁이 되면 더 조용해졌습니다. 링거 기계 소리, 가끔 지나가는 수레 소리, 그런 것들만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유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 밥은 먹었어. 저는 잠깐 그 문자를 보다가 답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밥 먹었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지켜야 했던 건 사실 남편 곁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아내라는 자리, 보호자라는 자리, 이 사람 곁에서 결정하는 자리, 그 자리를 스스로 내어준 것처럼 만들어놨던 것들을 제 손으로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뿐이었고 짧은 말 한마디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냐고 스스로한테 물으면 지금도 딱 잘라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 좁아 보이기 싫었던 것도 있었고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전부 저를 한 발 뒤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움직여야 달라졌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그날 제가 배운 건 그거였습니다. 자리는 누가 내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 있어야 제 자리가 됐습니다. 그날 제가 지켜야 했던 건 남편 곁이 아니라 제 자리였다는 걸 왜 그렇게 늦게 알았을까요? 어쩌면 그 물음은 중환자실 복도에서 끝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자리를 되찾고 난 뒤에 저는 더 큰 결정을 앞에 두게 됩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제 자리를 되찾고 난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병원에 갔고 여전히 성훈 씨 옆에 있었습니다. 밥을 챙기는 것도 약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안쪽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버티면서 했다면 이제는 제가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아주 컸습니다. 성훈 씨는 열흘쯤 뒤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비를 넘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안도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아프다가 나아진다는 게 그게 어떤 감정인지는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미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성훈 씨가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수경 씨와 정우 씨를 병실 밖 복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요청한 거였습니다. 두 분이 나왔고 저는 준비해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돌봄 역할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다 감당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오래 생각해뒀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지쳐서 두려움도 줄어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했습니다. 수경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경 씨를 봤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상태가 좋을 때도 이 얘기를 못 꺼냈고 입원하셨을 때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맞는 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경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몸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 조금만 더를 몇 달째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아내로 들어왔습니다. 간병인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픈 남편 옆에 있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버텨줄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사람인 이상 한계가 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수경 씨가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차갑다는 말을 흘리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차갑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갑다는 말이 저한테 닿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한참 서 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자신이 평일 하루는 오겠다고 했습니다. 수경 씨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나온 말치고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병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성훈 씨 얼굴을 봤습니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앉아서 잠깐 그 얼굴을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첫 남편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 가끔 있었는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같이 살기로 한 사람. 그 선택은 제가 한 거였습니다. 미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다 미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원망하면서도 걱정하고 지치면서도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을 다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 복잡한 채로 그래도 제 선은 지키기로 한 거였습니다. 성훈 씨가 퇴원한 건 그로부터 열흘쯤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성훈 씨는 현관에 들어서면서 집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으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게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있었던 일도 복도에서 수경 씨 정우 씨한테 말한 것도 유나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그 말 세 글자가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한참 뒤에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바로 정리하겠다는 결심은 그때 없었습니다. 성급하게 내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다 감당하는 방식으로는 살지 않을 거야. 유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져 있었습니다. 저마다 저녁을 보내고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행복할 거고, 어떤 집은 힘들 거고, 어떤 집은 저처럼 복잡한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맞이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제 몸을 먼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습니다. 제 병원을 가는 게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성훈 씨 병원은 그렇게 많이 다녔으면서 정작 제 몸을 위해 병원을 가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의사가 많이 무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무리했다는 걸 누군가 말해주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돌봄 분담은 그 뒤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수경 씨는 여전히 제 앞에서 말이 적었고 가끔 분위기가 어색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모든 것이 당연하게 저한테 넘어오는 일은 줄었습니다. 정우 씨는 약속한 대로 평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지만 그것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성훈 씨는 어떠셨냐고요? 그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성훈 씨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혜자 씨, 고생 많았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짧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이야기는 재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관계에서 제가 무엇을 지켰어야 했는지를 너무 늦게 알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다정한 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 누가 옆에 있는지보다 그 사람을 어떤 자리로 대우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 있어야 제 자리가 됐습니다. 딸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람 좋은 것하고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야. 그 말은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좋아도 관계의 구조가 나쁘면 좋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딸은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겪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늦게 한 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겪은 거고 겪었으니까 알게 된 거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저 자신한테 너무 가혹했다는 건 압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버티는 게 좋은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참는다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보다 먼저 제 삶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 말을 이제는 압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됐으니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제 편이 되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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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겠습니다.